안녕하십니까. 인간과 생명 제6주차 2교시. 이 시간은 이제 우리가 인공임신중절, 생명윤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인공임신중절. 자연임신중절,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인공이란 말을 써요. 이 인공이란 말. 원래 이거 안 써도 되는데, 자연임신중절은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지? 그 뭐 자연임신중절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그냥 뭐라고 그래요? 유산이죠, 유산. 자연적으로도 임신 초기라든지 중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임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유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이 직접 개입해서 이제 임신을 중절시키는 경우가 있죠. 인공유산이라고 그래요. 인공유산. 그래서 자연유산, 인공유산.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낙태라고도 하죠. 낙태. 자, 아마 여러분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특히 뭐 남성들도 계시지만 여성 학생들이 더 관심이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임신 중절이 너무나 많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불법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 임신 중절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에서 아마 임신 중절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 중에 아마 중국은 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퍼센테이지도 보면 세계에서 가장 임신 중절이 많이 시행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 동네도 산부인과 중에 그런 데가 있어요. 규모가 작은 산부인과 제가 가보니까 분명히 여긴 산부인과인데 여기서는 분만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분만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는 있는데 다른 병원으로 옮겨주겠다는 거죠. 소개해주고 여기서는 분만보다 더 급한 일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뭘 하나 보니까 임신 중절 전문 병원이에요. 그냥 임신 중절을 하는 환자들이 줄을 서 있어요. 이 젊은 사람들, 특히 미혼모들도 많이 있고. 근데 지금 이 임신 중절이 사실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이 시행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법적인 문제지만 이건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넘길 수도 있는데 그 안에는 아주 심각한 윤리적인 쟁점이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제가 아는 어떤 산부인과 의사,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지금 75세가, 지금 80세가 넘으셨겠네요. 벌써 오래전의 일이에요. 그분이 아무도 모르게 저한테 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제 은퇴하고 병원을 나가지 않는데, 요즘에 이제 나이를 먹어서 잠을 많이 못 자는데, 잠을 잘 때마다 꿈을 꿔서 자꾸 깬다는 거예요. 보니까 꿈속에서 자꾸 이상한 영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꿈속에 아름다운 꽃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한 아이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자꾸 자기를 보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는 모습을 보면 자꾸 이상한 마음이, 두려운 마음보다는 자꾸 죄의식이 드는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깨보면 자꾸 마음속에 그것이 남아있다는 거죠. 젊었을 때는 자기가 별로 어떤 죄책감을 갖지 않고 임신 중절 시술을 많이 했는데 이제 자기가 말년이 되어서 이제 인생을 마감해 가면서 삶을 돌이켜 보니까 그것들이 자꾸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죄의식이 쌓여갔던 거죠. 그 무의식이 이제 꿈속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는데 점점 죄책감이 깊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산부인과에서는
만 3개월 미만이다. 그러면 아직 인체 조직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임신 중절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건 우리가 윤리적으로 볼 때는 전혀 잘못된 판단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공수정 때도 얘기했듯이 수정의 순간 그 인간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죽음, 수정. 수정의 순간부터 죽음의 시간까지 그 과정 전체 속에서 어떤 한 부분도 우리는 나눌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시기 속에서 인간은 인간 존재로서의 존엄성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의학계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그 시기별로 구분을 해요. 한편 윤리학 쪽에서는 인간을 시기적으로 구분하지 않죠. 여기서부터 이제 부딪히는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우리가 임신 중절은 법적으로 이미 불법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하나의 임신 중절의 문제점을 우리가 한번 표로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윤리적으로 우리가 논의하기 전에 이미 그 안에는 법적인 문제가 들어가 있죠. 자, 임신 중절을 허용하는 나라가 있고 금지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나라는 금지하고 어떤 나라는 허용을 하는데, 금지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더 선진국은 아니에요. 특히 네덜란드 같은 곳은요, 안락사, 임신 중절이 오래전부터 국회에서 통과돼서 다 이미 법적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저도 독일서 공부할 때 보니까 독일하고 네덜란드 국경은 이게 국경을 검문하지 않으니까 유럽이 한 나라처럼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왕래하니까 독일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이게 임신 중절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걸리면 엄청나게 벌금을 내니까 차를 타고 네덜란드 와서 임신 중절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독일은 금지되어 있는데 왜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은 또 허용되어 있는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1970년대까지는 허용했다가 다시 또 금지했다가 또 허용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임신 중절을 금지했더니 지금도 미국은 이 의료 복지가 아직 잘 안 돼 있어요. 세계적인 선진국인데요. 지금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 인구가 거의 20%나 됩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대유행인데 그 사람들은 코로나 걸리면요, 이게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어요. 병원도 갈 수 없어요. 그런 거 보면 한국은 세계적인 복지국가예요. 지금 코로나 걸리게 되면요, 코로나 걸리는 게 아니라 그냥 격리, 자가격리만 돼도요 1인당 40몇만 원씩 돈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부식도 나와요. 그리고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 최소한 14일 이상은 병원서 무료로 치유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걸려서 사망하게 되면 재해로 인정돼서 장례 비용 300만 원 나오고요. 그리고 재해 그 보험금이 100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제 친구도 그 모친이 코로나로 소천하셨는데 정말 그 어려운 환경인데 돌아가신 분은 참 안타까웠지만 자손에게는 피해 안 주고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받을 수 있게 그렇게 혜택을 주고 가셨는데, 한국은 세계에서 그 의료복지가 참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선진국인 것과 사회복지가 선진국인 것은 조금 그게 차별화돼 있고, 임신 중절을 금지하는 것이 더 윤리적이다, 허용하는 것이 더 윤리적이다, 이것은 우리가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 허용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있고요, 금지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있어요. 자, 허용했을 경우에는 의료 수가, 그러니까 의료 비용이라고 그러죠. 의료 비용.
요 표를 여러분이 이제 여기 이 안에는 그 이 저자가 구체적으로 이걸 구분해 놓지 않아서 제가 표를 만들어 놨어요. 임신 중절을 허용하는 경우와 금지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료 비용, 의료 수가가 허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임신 중절을 허용하면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 비용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예, 낮아지죠.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임신 중절을 허용하는 순간 그 임신 중절과 관련되는 모든 의료 비용이 의료보험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의료 지원을 해주니까 임신 중절을 하게 될 때 개인적인 부담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금지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비용이 올라가죠. 왜냐하면 불법이니까. 불법으로 시술 받으니까 법적인 보장을 못 받으니까 모든 비용을 개인이 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저는 자세히 알아본 지는 오래됐는데 아마 작년, 재작년 한 4년, 5년 전에 그때 그 비용으로 한 250에서 300 정도 돈이 든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은 임신 중절 모르겠어요. 한 50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왜? 법적으로 금지시키면 암 시장이 형성돼요. 여러분 마약이 왜 비싼지 아세요? 마약 그거 만들기 간단해요. 양귀비 재배하면서 거기서 그거 이파리에서 즙을 짜가지고 말려서 그거 정화시키면 뭐죠? 이게 저기 뭐라고 그러나 이걸 아주 저기 순도가 높도록 그걸 갖다 계속 만들어내면 그 마약이 되는 거예요. 사실 비싸지 않아요. 비용도 많이 안 드는데 금지시키니까 마약을 못 먹게 하니까 그게 위험성이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임신 중절도 금지시키면 수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산모 사망률, 산모 사망. 자, 임신 중절을 허용하면 산모의 사망률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죠. 왜냐하면 좋은 의료시설에서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의료 혜택을 많이 받아요. 아주 유능한 의사로부터 임신 중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모의 위험성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임신 중절을 금지하게 되면 산모 사망률이 증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이걸 합법적으로 받기가 힘드니까 사람들 몰래 허가 맡은 의사가 아니라 정말 어떤 의사인지 알 수 없는 무허가 의사에게, 요즘에도 그 성형수술 잘못 받아서 부작용이 있는 것들이 좀 싸게 하려고 그거 그냥 무허가 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도 성형수술 많이 받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뭐 선풍기 아줌마 여러분 알잖아요. 그 성형수술 후유증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가 하늘 날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에서 임신 중절을 금지시키니까 허가받지 않은 시설 속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흑인 산모들이 임신 중절 수술을 받다가 1년에 5천 명 이상이 사망하는 거예요. 위험한 수술이죠. 임신 초기일수록 위험성은 줄어들지만 임신 말기에 가까워질수록 산모의 그 위험성이 잘못하면 큰 출혈도 나타날 수 있고 자궁청공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산모 사망률은 금지했을 경우에는 이게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태아 사망률. 이 경우는 정반대예요. 허용했을 경우에는 태아 사망률이 증가하는 거예요. 의료 지원도 받고 비용도 떨어지고 안전하게 시술 받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마음만 먹게 되면 너도 나도 그냥 막 임신 중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아 사망률이 급격하게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금지된 태아 사망률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감소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지해도 지금도 불법적으로 임신 중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크게 이렇게 허용과 금지의 사례를 나누어 보면 허용해도 그 안에 문제점이 있고 금지해도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한계 상황이라고 해요. 한계 상황. 한계 상황은 뭔가 하면 어떠한 윤리적인 선택도 바람직한 선택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을 피할 수는 없어.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어떤 선택도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선택은 해야 돼요. 선택은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해도 문제점이 있는 경우를 한계 상황이라고. 그래서 나라마다 임신 중절을 허용하는 나라들이 있고 어떤 나라는 금지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 더 바람직한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한계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모든 나라가 임신 중절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치명적인 임신 합병증. 그냥 놔두면 산모도 죽고 태아도 죽어요. 치명적인 임신 합병증 내지는 그 태아가 심각한 문제점, 어떤 그 육체적 정신적인 건 뭐 뇌성마비라든지 여러 가지 뭐 다운 증후군이 있다든지 육체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다든지 어떤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는 경우, 그게 예외예요. 임신 중절을 허용하는 겁니다. 자, 치명적인 임신 합병증, 산모와 태아가 위험한 경우, 태아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근데 세 번째 요즘에 또 사례로서 인정받는 게 뭐냐면 이 여성이 산모가 자기가 임신을 원하는 게 아니라 성폭행을 당했던 경우. 그런 세 가지 경우는 예외적으로 어떤 나라든지 임신 중절을 금지한 나라들도 그 예외적인 경우는 인정해요. 근데 그것을 빼놓고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금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금지하는 경우에 문제점이 더 적다는 거죠. 그래서 더 적은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허용하는 나라들은 산모의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들 허용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들마다 그렇게 선택이 나눠져 있고 또 허용과 금지를 왔다 갔다 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임신 중절의 문제가 법적으로 뿐이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방향을 제시하기 어려운가, 거기에 대한 윤리적 근거를 이 시간 제가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과 생명이 부딪히는 거예요. 자, 임신 중절 이전까지는 생명과 생명이 부딪히는 사례는 뭐냐 하면 인간과 동물의 생명이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은 과연 우리가 동물을 보호하고 인간을 보호하고 할 때, 생명을 존중할 때 동물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부딪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윤리적인 문제가 크지 않았어요. 인간이 피해 볼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동물을 희생시킨다. 그러니까 인간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동물의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택이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데 임신 중절은요, 인간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에요. 생명과 생명이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어머니의 생명이 더 중요하고 태아의 생명은 아직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의 생명 속에 종속돼 있다. 그렇게만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태아는 어머니의 뱃속에 잠시 있는 것뿐이지 어머니에게 종속된 생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생명과 연결은 돼 있지만 어머니의 생명이 끊어져도 당분간은 태아는 살아있어요. 동시에 죽음을 맞이하지 않아요. 또 태아의 생명이 끊어져도 어머니는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인간 사이의 생명이 충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임신 중절의 문제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한편에 손을 들어줄 수 없다는 거죠. 다만 그냥 임신 중절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머니의 생명도 위독하고 태아의 생명도 위독한 임신 합병증의 경우 두 생명을 희생시키기보다는 한 생명을 살리자는 거죠. 태아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다 보면 두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생명을 살리는 경우에 임신 중절을 하는 거지, 생명과 생명이 부딪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윤리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선택하기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6장 여러분 페이지 101페이지 인공 임신 중절. 자, 넷째 줄. 인공 임신 중절은 생명윤리의 주요한 논점이었고 현재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 아이 낳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나는 피임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피임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피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자식을 낳기 위한 것이지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아니다, 꼭 자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성행위는 우리 사이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피임을 여기 책에 보면 피임을 하면서 성행위를 한다는 것은 자식을 낳는 것을 버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일이 되며 부도덕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쾌락을 추구하다 아이를 낳게 되는 경우에는 아이를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피임을 용인하는 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피임약이나 피임 도구의 부작용도 문제가 있지만, 이제 그런 피임의 문제는 접어두고 이제 임신 중절의 문제에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임신 중절을 법적으로 금지하지만 지금 임신 중절이 대대적으로 시행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산전진단이에요. 산전진단. 과거에는 임신 중절이라고 하는 기술도 없었어요. 의학적으로 임신 중절을 시행할 수도 없었고 임신 중절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산전진단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산전진단은 뭐냐면 태아와 산모의 건강 상태를 미리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술이 발전하게 되니까 태아와 산모의 건강만 진단하는 게 아니라 성감별까지 하게 됐어요. 성감별에서 남자다 여자다 그걸 알게 되면서부터 미리부터 남자아이를 골라서 선택해서 출산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 점점 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104페이지 보면 임신 중절은 산전진단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굉장히 폭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104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에 나와 있죠. 자, 의료기술의 진보가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거죠. 특히 태아진단, 그 가운데도 여기 일반적으로 요즘에 진행되는 초음파 검사 나오죠. 여기 각주 2번. 초음파 검사는 조직 내에 비춰진 초음파의 반사를 기록하여 신체의 깊은 구조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체에 전혀 해가 없어요. 과거에는 뭐 엑스레이 찍고 하면 이거 태아한테 막 해가 되는 거잖아요. 약물을 주입해도. 그런데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전혀 태아와 산모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태아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105페이지 양수천자와 육모검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